그의 숨이 멎던 날 세상도 함께 멎는 줄 알았다. 내 나이 68, 남편 김진섭이라는 단단한 울타리 안에서 평생을 살아온 나 박순자는 하루아침에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조각배 신세가 되었다. 35년을 함께한 남편이었다.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내게는 하늘이었고 전부였다. 그가 남기고 간 것은 번듯한 2층짜리 단독주택과 몇 개의 상가, 그리고 적지 않은 예금. 자식들 보기에도 남들 보기에도 남부러울 것 없는 유산이었다. 장례식은 아들, 딸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겨우 치러냈다. 3일장을 치르는 내내 나는 비몽사몽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조문객들의 위로도 아들 녀석의 어깨에 기댄 슬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내 세상이 무너졌다는 절망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뿐이었다. 문제는 발인 날 터졌다. 모든 의식을 마치고 장지로 떠나기 직전 검은 상복을 차려입은 웬 젊은 여자가 장례식장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26살쯤 되었을까. 하얗게 질린 얼굴에 눈물 범벅이 된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다. 저 김진섭 씨, 우리 아빠 맞으시죠? 그 한마디에 장례식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아들, 딸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 모두가 황당한 얼굴로 여자를 쳐다봤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며느리가 겨우 부축했다. 누구신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 민준이가 잔뜩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과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다. 제 이름은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빠 젊었을 적 사진이랑 제 어릴 적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서고요. 수진이라는 여자가 내민 사진 속에는 분명히 젊은 시절에 내 남편이 있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이었다. 함께 내민 유전자 검사 결과서는 부자 관계 성립 확률 99.9%라는 글자를 선명하게 찍어내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남편에게 숨겨둔 딸이 있었다니.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다. 성실하고 가정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다. 가끔 회식이다. 야근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은 있었어도 외박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숨겨둔 딸이라니. 말도 안 돼. 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니야. 딸 민지가 소리쳤지만 수진이라는 여자는 눈물만 뚝뚝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빠는 저랑 엄마를 꾸준히 만나러 오셨어요.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셨고요. 다만 가정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저를 드러내지 못하셨을 뿐이에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너무 늦게 들었어요.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꼭 뵙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소란 피울 생각은 아니었어요. 여자의 말은 구구절절 애달팠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숨겨진 딸의 등장이라니.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보다 먼저 든 생각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연민이었다. 밖에서 낳은 자식. 얼마나 마음 졸이며 숨죽여 살아왔을까. 장례식장에 나타난 저 아이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 그렇게 그 해괴한 첫 만남 이후 김수진이라는 여자는 우리 가족의 삶에 서서히 스며들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경계하던 아들, 딸도 죽은 아버지를 쏙 빼닮은 얼굴과 선한 눈매, 조심스러운 행동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했다. 며칠 뒤 수진이는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람과 함께 집으로 찾아왔다. 나보다 5살은 젊어 보이는 곱상한 얼굴의 여자였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수진이 엄마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다. 젊은 시절, 회사 격리로 일하던 시절의 사장이었던 내 남편과 인연이 되었고 하룻밤 실수로 수진이를 갖게 되었다고 했다. 남편은 가정을 깰 수 없다며 아이를 지우라 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 혼자 낳아 길렀다고. 그 후로 남편이 책임감 때문에 몰래 자신들을 돌봐주었다는 이야기였다. 기가 막혔지만 이제 와서 뭘 어쩌겠는가.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산증인과 증거가 눈앞에 버젓이 있는데 남편의 일기장에서도 수진의 이름이 발견되었다. 아주 가끔 짧게 등장하는 이름. 수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수진이 등록금을 보냈다. 미안함과 책임감이 묻어나는 몇 줄의 문장이었다. 남편은 평생을 이 비밀을 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는 차라리 그 여자를 그리고 수진이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게 먼저 간 남편에 대한 나의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유산이었다. 남편은 변변한 유언 하나 없이 떠났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혼외 자식인 수진이에게도 상속권이 있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 온 가족이 모였다. 수진이와 그 엄마도 함께였다. 변호사는 법정 상속 지분에 대해 설명했다. 배우자인 내게 1.5, 자식들인 민준이와 민지, 그리고 김수진에게 각각 1의 비율로 유산이 분배된다는 내용이었다. 집과 상가, 예금을 모두 합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었다. 민준이와 민지는 얼굴이 굳어졌다. 평생 아버지의 존재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나타나 똑같이 유산을 나눠 갖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었다. 어머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소송이라도 해야죠. 저 여자가 정말 아버지 딸인지 어떻게 확신합니까? 유전자 검사도 저희랑 다시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준이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됐다. 다 내 아버지가 남긴 업보다. 이제 와서 죽은 사람 얼굴에 먹칠해서 뭐 하겠니? 법이 그렇다는데 따라야지. 나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내 몫으로 남겨진 집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너무 짧았다. 유산 분배 협의가 시작되자 수진이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다. 저는 현금으로 받고 싶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상가 중 하나를 제가 받고 나머지는 처분해서 지분만큼 현금으로 주세요. 조용하고 순하게만 보였던 수진이가 아주 당돌하게 자기 몫을 주장했다. 그것도 가장 목이 좋고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상가를 콕 집어서 요구했다. 민준이와 민지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상가는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재산이야.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타난 당신이 낼름 팔아치우라고 해. 법적으로 제게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동안 아버지 없이 어렵게 살아왔어요.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진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수진이 엄마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딸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수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품들을 정리할 때도 수진이는 마치 자기 물건을 챙기듯 값비싼 시계와 만년필, 골프채까지 챙겨갔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면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그때부터였다. 남편은 골프를 칠 줄 몰랐다. 허리가 좋지 않아 평생 골프채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수진이는 아버지가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가는 걸 좋아했다고, 자기도 몇 번 따라가 봤다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수진아,
너희 아버지는 골프 안 치셨는데 내가 조용히 말하자 수진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네. 아, 그랬나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라 다른 분이랑 헷갈렸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니, 어색하게 웃으며 불러대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사소한 의심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마음속에 찝찝함이 가시질 않았다.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다. 혹시나 다른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다. 낡은 앨범, 편지 뭉치, 오래된 서류들을 하나하나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쓰던 가장 오래된 만년필 상자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남편과 낯선 여자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진섭 씨와 나. 그리고 우리의 아기 천사를 기다리며 영숙. 수진이 엄마의 이름은 분명 미경이라고 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 여자는 누구지? 그리고 아기 천사라니.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고 남편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수진이의 이름이 처음 등장했던 그 페이지를. 수진이 등록금을 보냈다. 영숙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이는 잘 크고 있겠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내 십자가다. 수진이의 엄마는 영숙이었다. 김미경이 아니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나타난 저 여자, 김미경과 김수진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남편의 진짜 숨겨진 딸은 어디에 있으며 이 모녀는 어떻게 남편의 비밀을 알고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일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둥둥 떠다녔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거대한 사기극에 휘말렸다는 사실이었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명백히 남편의 유산이었다. 내 평생을 바쳐 이룬 가정을, 남편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저 정체 모를 모녀에게 통째로 넘겨줄 수는 없었다. 나는 사진과 일기장을 가슴에 품었다.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남편을 배신한 가짜 상속녀에게서 내 유산을, 내 가족을 지켜내야 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길고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지금부터 엄마 말 잘 들어. 어쩌면 우리 아주 크게 속고 있는 건지도 몰라.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놀란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게 조금 전 내가 발견한 것들에 대해 설명했다. 군복 입은 남편과 영숙이라는 여자의 사진, 그리고 일기장 속 이름의 불일치에 대해서. 민준이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어머니,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워낙 무뚝뚝하셔서 어머니께 다른 여자분, 성함까지 자세히 말씀 안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다. 내 아빠 일기장이야. 당신 입으로 다른 여자 이름을 잘못 쓸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 사진 속 여자는 김미경 씨가 아니었어. 전혀 다른 사람이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내 단호한 목소리에 민준이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모양이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일단 내일 제가 집으로 갈게요. 직접 보고 판단하죠. 그 전까지는 절대 티내지 마세요. 김수진, 그 여자한테도, 변호사한테도요. 평소처럼 행동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들의 말이 맞았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뱀 같은 저것들에게 꼬리를 잡힐 터였다. 나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손에 든 낡은 사진과 일기장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남편의 배신이 아니라는 안도감도 잠시. 정체 모를 사기꾼들에게 내 남편과 내 인생이 통째로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었다. 지금은 슬퍼하거나 분노할 때가 아니었다. 다음 날 민준이는 약속대로 아침 일찍 집으로 찾아왔다. 나는 아들 앞에 증거물들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사진과 일기장을 번갈아 보던 민준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건 확실히 이상하네요. 수진이 엄마 이름이 김미경이라고 했는데 일기장에는 영숙이라 필체는 분명 아버지 것이 맞고요. 그렇지.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지. 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 저 여자들이 우리에게 제시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서 혹시 가지고 계세요? 나는 서랍에 넣어두었던 서류 사본을 꺼내왔다. 민준이는 서류를 유심히 살피더니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 검사 기관 정식으로 등록된 곳이 맞는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요즘은 돈만 주면 가짜 서류 만들어주는 곳도 많다고 하더군요.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 더욱 의심이 갔다. 우리는 한참 동안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 저들이 발뺌하면 그만이었다. 오히려 우리가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다. 어머니, 우리가 직접 나서는 건 위험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준이는 인터넷으로 흥신소 또는 심부름 센터라 불리는 곳을 몇 군데 찾아 보여주었다. 불법적인 일만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비리, 조사나 개인의 뒷조사 등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도 많다고 했다. 우리는 그중 가장 신뢰가 가는 곳으로 보이는 업체에 연락을 취했다. 이틀 뒤 약속 장소인 한적한 카페에서 우리는 흥신소 소장이라는 중년 남자를 만났다. 날카로운 눈매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진과 일기장, 유전자 검사 결과서 사본을 건넸다. 은밀히 꽤 복잡하게 얽혔군요. 소장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핀 뒤 입을 열었다. 이런 유산 상속 사기는 보통 작정하고 몇 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인의 주변 인물이나 약점을 미리 파악하고 접근하죠. 아마 김진섭 선생님의 숨겨진 따님에 대한 정보를 어디선가 입수하고는 자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위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저 김미경, 김수진이라는 모녀의 신원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과거 행적, 주변 인물, 재산 상태까지 싹 다 뒤져봐야죠. 그리고 이 유전자 검사 기관, 제가 아는 곳을 통해 정식 허가 업체가 맞는지, 서류가 위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는 두 분 모두 절대 저쪽을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인 척, 유산 협의에 순순히 응하는 척 연기를 하셔야 합니다. 소장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놈들을 완벽하게 올가맬 덫을 놓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려야만 했다. 그날 이후 나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며칠 뒤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다. 내 옆에는 아들 민준이가, 맞은편에는 김수진과 김미경이 앉았다. 수진이는 지난번보다 한층 더 대담해져 있었다. 상가 매각은 시간이 걸리니 우선 아버님이 남기신 예금부터 지분대로 분할해 주셨으면 해요. 저도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내 남편이 평생 땀 흘려 번 돈을 저 파렴치한 것들이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태연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그럽시다. 변호사님,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민준이가 의아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아들을 향해 눈짓하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지금은 저들의 의심을 사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미끼를 던져주고 안심시켜야 더 큰 것을 잡을 수 있다. 내 순순한 태도에 수진이 모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차 안에서 참지 못하고 물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어떻게 저런 것들한테 순순히 돈을 내주실 생각을 하세요? 민준아, 숲을 보려면 나무의 연연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저들이 우리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경계심을 푸는 동안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지. 소장님에게서 연락 올 때까지는 저들이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는 척하는 거야. 내 말에 민준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복잡한 표정으로 운전대만 굳게 잡고 있을 뿐이었다. 나 역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도 수진이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와 자잘한 것들을 요구했다. 아버지의 유품인 고급 오디오 세트를 달라. 어머니가 쓰시는 김치 냉장고가 낡았던데 아버지 돈으로 새로 사달라. 그 뻔뻔함의 끝은 어디일까? 나는 모든 요구를 들어주며 속으로 칼을 갈았다. 그래, 실컷 즐겨라. 내년들이 웃고 떠드는 그 모든 순간이 나중에 내년들 목을 조르는 증거가 될 테니. 초조하게 기다린 지약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드디어 흥신소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사모님, 몇 가지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간 내게 소장은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말씀하신 대로 유전자 검사 기관은 실체가 없는 유령 기관이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서류는 완벽하게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김미경, 본명은 따로 있더군요. 전과 기록이 화려한 전문 사기꾼입니다. 주로 상속이나 부동산 쪽을 노리는 지능범이고 지금 이 김수진이라는 가짜 딸과 한 팀으로 움직인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피해 사례가 몇 건 더 있었습니다. 소장이 내민 서류에는 김미경의 진짜 이름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다른 이름, 다른 모습으로 사기를 치고 다닌 기록들이었다. 그럼 수진이라는 아이는 친딸이 아닌 건가요? 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공범입니다. 아마 보육원이나 가출 청소년 중에서 적당한 아이를 골라 바람잡이로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운 좋게 김진섭 선생님의 비밀을 알아내고 접근한 것이겠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감히 내 남편의 아픈 비밀을 이용해 우리 가족을 기만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해? 용서할 수 없었다. 소장님, 한 가지 더 알아봐 주실 게 있습니다. 나는 결심을 굳히고 입을 열었다. 남편의 진짜 딸, 영숙이라는 분과 그 아이를 찾아주세요.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사기꾼 모녀가 어디서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지 그 경로도 알아봐 주십시오. 소장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이제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나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연약한 미망인이 아니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기 위해 독해져야만 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수진이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최대한 상냥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수진아, 나다. 다름이 아니라 내 아버지 49제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때 절에 같이 가지 않겠니? 아버지가 남기신 땅이 그 근처에 있는데 그 땅을 내게 주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다. 내 제안에 수화기 너머의 김수진은 잠시 숨을 삼키는 듯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탐욕이 번들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예상대로 녀석은 바로 미끼를 물었다. 어머님 정말요? 정말 저한테 땅을 주시려고요? 목소리는 감격에 겨운 듯 떨렸지만 그 안에 숨겨진 흥분과 계산을 내가 모를 리 없었다. 나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으며 인자한 목소리를 연기했다. 그럼 정말이고 말고 내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게다. 비록 늦게 만났지만 너도 엄연한 핏줄인데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게 어미 마음이지. 그러니 49제 때 잊지 말고 꼭 오너라. 내 아버지 가시는 길에 인사도 드리고 땅도 직접 한번 둘러봐야지. 네, 어머니 꼭 갈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가식적인 감사를 연발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손에 든 전화기가 더럽게 느껴져 티슈로 박박 닦아냈다. 이제 덫은 놓아졌다. 남편의 49제가 열리는 열흘 뒤 그 절간이 저 파렴치한 사기꾼들의 마지막 무대가 될 터였다. 나는 곧바로 민준이에게 연락해 계획을 알렸다. 아들은 내 대담함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이내 결연한 목소리로 내 계획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남은 열흘 동안 나는 흥신소 소장과 거의 매일같이 통화하며 상황을 점검했다. 저 모녀가 내가 제안한 땅의 시세와 위치를 알아보느라 부동산을 들쑤시고 다닌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다. 눈앞의 먹잇감에 정신이 팔려 뒤에서 조여오는 그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리고 49제를 이틀 앞둔 날 소장에게서 결정적인 연락이 왔다. 사모님, 다 알아냈습니다. 남편분의 진짜 따님과 그 어머니 되시는 분 찾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드디어.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두 분, 강원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성함은 최영숙 씨가 맞았고 따님 이름은 김은서였습니다. 김수진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지내신답니까? 넉넉지는 않지만 서로 의지하며 소박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최영숙 씨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시고 따님은 동네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남편분께서 돌아가신 사실은 신문 부고를 보고 알았지만 사모님과 가족분들께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 일부러 연락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평생을 숨어 살면서도 마지막까지 우리 가족을 배려한 그 모녀와 아버지의 죽음을 이용해 한몫 단단히 챙기려 했던 가짜 모녀의 모습이 접혀지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리고 저 사기꾼 모녀가 어떻게 남편분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지도 밝혀냈습니다. 남편분 회사에서 격리과장으로 일하다가 공금 횡령으로 해고된 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빚에 쪼들리다 우연히 옛 동료에게서 남편분의 혼외자 이야기를 듣고는 뒷조사를 해서 저 사기꾼들에게 정보를 팔아넘긴 겁니다. 결국 모든 비극의 시작은 돈,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었다. 남편의 오랜 직원이었다는 자의 배신까지 알게 되니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소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최영숙 씨와 따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사모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49제 날 한 번에 처리하시는 게 아니요. 그 전에 제가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내 남편의 또
다른 여자와 그 딸의 얼굴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만 했다. 그래야 이 지독한 싸움을 끝까지 밀고 나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결국 소장은 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다음 날 아침 강원도로 향하는 차편을 마련해 주었다. 민준이에게는 비밀로 했다. 아들이 알면 분명 길길이 날뛰며 나를 말릴 것이 뻔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빠져나와 소장이 보내준 차에 올랐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작은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했다. 약속 장소인 허름한 찻집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문을 열고 두 여자가 들어섰다.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수척하지만 단아한 인상의 중년 여자가 최영숙이었고 그 뒤를 따르는 젊은 여자의 선한 눈매와 오뚝한 코는 젊은 시절 내 남편을 그대로 빼다 박아놓았다. 가짜 김수진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진실한 흔적이었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미움도 원망도 아닌 기묘한 슬픔이 온몸을 감쌌다. 제가 박순자입니다. 내 소개의 두 사람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특히 최영숙이라는 여자는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죽은 그 사람에게도 사모님께도 제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죄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악어의 눈물이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참회의 눈물이었다. 딸 김은서가 조용히 엄마의 어깨를 감쌌다. 저희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산 것은 가슴 아프지만 그분께도 가정이 있다는 걸 알기에 원망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저들의 가난하지만 단정한 옷차림, 공손하고 진심 어린 태도에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남편은 어쩌면 평생 이들을 그리워하고 미안해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고개를 드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죄인은 아닙니다. 진짜 죄인은 따로 있으니까요. 나는 오늘 두 사람에게 사과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내 말에 영숙 씨와 은서 씨는 의아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내일 제 남편의 49제입니다. 그 자리에 두 분이 와주셨으면 합니다. 와서 당신들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그리고 저 파렴치한 사기꾼들의 죄를 만천하에 밝혀주세요. 그것이 당신들이 받아야 할 몫을 되찾는 길이고 내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내 제안에 두 모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고 죽은 사람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는 내 간절한 설득에 마침내 은서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침내 49제 당일 산속 깊숙이 자리한 고즈넉한 사찰은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나와 민지는 검은 상복을 입고 경내에 서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된 시간에 맞춰 김수진과 김미경이 모습을 드러냈다. 슬픔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에는 오직 땅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감만이 가득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김미경이 능글맞게 웃으며 내게 아는 체를 했다. 나는 속으로 치미는 역겨움을 누르며 희미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모든 제사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다 함께 절을 올리는 순서가 되었다. 스님의 독경 소리가 잦아들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내가 입을 열었다. 오늘 이렇게
남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수진이 바쁜데도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내 말에 수진이는 마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별 말씀을요. 어머님, 당연히 와야죠. 제 아버지신데요. 그 아버지라는 단어에 나는 입꼬리를 올려 차갑게 웃었다. 그래, 내 아버지라. 마침 오늘 내 아버지를 아주 잘 아는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단다. 너희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어서 말이다.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찰 입구에서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흥신소 소장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서는 최영숙과 김은서였다. 저 멀리서 걸어오는 은서의 얼굴을 본 순간 김수진과 김미경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고 경악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똑똑히 보였다. 녀석들도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것이다. 자, 인사들 하지. 이쪽이 내 남편의 진짜 가족들이시다. 내 말이 사찰 경내의 맑은 공기를 얼음장처럼 얼려버렸다. 김수진과 김미경, 두 사기꾼의 얼굴은 하얀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특히 김미경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누나를 필사적으로 굴리며 나와 최영숙 모녀를 번갈아 훑었다. 먼저 평정심을 잃고 고함을 지른 것은 김수진이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웬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이상한 배우들을 데려와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진짜 딸인데 저 여자들은 누구냐고요? 목소리는 높았지만 그 끝은 염소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옆에 있던 김미경이 황급히 수진의 팔을 붙들며 나를 향해 악을 썼다. 사모님, 지금 저희를 모함하시는 겁니까? 갑자기 나타난 저 사람들이 진짜라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유산 좀 덜 나눠주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시는군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우리도 법대로 할 겁니다. 저 뻔뻔한 협박에 나는 실소했다. 그래, 법대로 해야지. 하고 말고 나는 저 발악하는 것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내 등 뒤에는 아들 민준이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증거가 왜 없겠니? 나는 먼저 진짜 딸 은서를 내 앞으로 조용히 불렀다. 얘들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똑똑히 좀 보십시오. 이 아이 김은서입니다. 내 남편 김진섭 씨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 말에 친척들과 민준이, 민지의 시선이 모두 은서의 얼굴로 향했다. 은서는 긴장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처럼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은서의 얼굴에는 내 남편의 젊은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정말 닮았네. 그 가짜 딸내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데. 김수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나는 이제 김미경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당신, 김미경 씨라고 했던가? 당신 본명은 그게 아닐 텐데. 박필려, 맞지? 정과 산범의 전문 사기꾼. 주로 유산이나 부동산을 노리고 당신 옆에 있는 저 가짜 딸 같은 바람잡이를 내세워 순진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게 당신 수법이고.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흥신소 소장이 옆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다. 박필려의 범죄 기록이 빼곡히 적힌 서류와 신원조회서였다. 김미경, 아니 박필려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아직 놀라긴 일러. 당신들이 내 남편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나는 다 알고 있거든. 박만식 씨라고 우리 양반 회사에서 횡령죄로 잘린 직원이 당신들에게 정보를 팔아넘겼더군. 단돈 500만 원에. 내 마지막 말은 저들에게 결정타가 되었을 것이다. 자신들의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간파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테니 박필려의 입에서 아 하는 짧은 탄식이 터져나왔고 그 옆에 서 있던 김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완벽했던 연극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어떻게든 되겠지. 엄마, 어떻게 좀 해봐. 수진이가 울며 불며 박필려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들킨 박필려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다. 한순간에 사찰 경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친척들의 고성과 욕설, 수진의 울음소리가 뒤엉켰다. 바로 그때였다. 아들 민준이가 어딘가에 신호를 보내자 사찰 입구에서 건장한 경찰 2명이 들어왔다. 소란을 예상하고 미리 대기시켜둔 것이었다. 여기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현행범들입니다. 내가 차갑게 말하자 경찰들은 망설임 없이 박필려와 김수진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꼼짝 마. 당신들을 사기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철컥 하고 차가운 쇠고리가 팔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박필려는 마지막 발악처럼 내게 소리쳤다. 박순자, 너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다 늙어서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나는 그 저주 섞인 고함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여 주었다.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년들이 훔쳐가려 했던 내 돈으로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변호사를 사서 너희를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테니까. 내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더럽힌 죄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내 눈빛에 담긴 살기를 읽었는지 박필려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렇게 두 사기꾼은 남편의 49제가 열린 신성한 사찰에서 개처럼 질질 끌려 나갔다. 소란이 거치고 경내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친척들은 모두 돌아가고 그 자리에는 나와 내 아이들 그리고 어색하게 서 있는 최영숙 씨와 김은서 씨만 남았다. 길고 길었던 하루의 끝이었다. 나는 조용히 최영숙 씨와 은서에게 다가갔다. 최영숙 씨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훔쳤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죄송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지요. 두 분이 용기를 내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는 은서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따뜻하고 여린 손이었다. 이 아이가 남편의 핏줄이라니 기분이 참 묘했다. 평생을 모르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나타난 남편의 딸. 하지만 이상하게 밉지가 않았다. 오히려 저 사기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선량함과 진실함이 느껴져 마음 한구석이 짠해왔다. 나는 내 아이들과 최영숙 모녀를 모두 법당 안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준아, 민지야, 이쪽은 너희 동생이란다. 김은서라고 해. 아들과 딸은 복잡한 표정으로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 하지만 이 매듭은 내가 풀어야만 했다. 최영숙 씨, 그리고 은서 양, 오늘 일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먼저 은서 양은 우리 김 씨 집안의 호적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려야겠습니다. 내 남편의 딸이니 당연한 일입니다. 네. 사모님,
저희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 것까지 바라지 않아요. 최영숙 씨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괜찮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이 남긴 몫이고 당신들이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지분 한 푼도 빠짐없이 챙겨줄 겁니다. 그걸로 은서 양 앞으로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고 남들처럼 번듯하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게 먼저 간 내 남편도 바라는 일일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자선이 아니었다. 내 남편 김진섭의 아내로서 그가 남기고 간 삶의 흔적과 책임을 정리하는 나만의 방식이었다. 평생을 남편의 그림자로 살아왔지만 그의 마지막은 내 손으로 온전하게 매듭짓고 싶었다. 내 뜻밖의 제안에 최령숙 씨와 은서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잊은 채 한참을 그렇게 울기만 했다. 그 눈물을 보며 나는 비로소 길었던 복수가 끝났음을 실감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내 남편의 명예와 내가 지켜온 인생과 그리고 남겨진 모든 사람의 진짜 자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싸움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남편의 49제가 열렸던 그 소란스러운 하루가 지나고 내 삶에는 가을 폭풍이 휩쓸고 간 숲과 같은 고요함이 찾아왔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으로 변해 있었다. 사기꾼 박필려와 그 공범이었던 가짜 딸에 대한 재판은 생각보다 길어졌다. 녀석들은 마지막까지 변호사를 써가며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 발버둥 쳤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방구석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는 연약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나는 내 돈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악착 같다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재판이 열리는 날마다 가장 앞자리에 똑바로 앉아 녀석들의 거짓말과 위선을 하나하나 지켜보았다. 증인석에 섰던 날 나는 판사 앞에서 지난 몇 달간 겪었던 기만과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졌던 내 삶에 대해 담담히 증언했다. 내 남편의 명예를 더럽히고 가족을 해체시키려 했던 저들의 죄를 엄중히 물어달라고 떨림없는 목소리로 분명하게 요구했다. 결국 법은 내 손을 들어주었다. 상습 사기죄와 공문서, 위조죄 등이 모두 인정되어 박필려에게는 10년이 넘는 중형이 그 가짜 딸에게도 몇 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내게 저주를 퍼붓는 박필려를 향해 나는 그저 옅은 미소로 답을 대신했다. 그 미소의 의미는 내년 따위는 이제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나의 선언이었다. 법정 싸움이 끝난 뒤 나는 내 가족의 상처를 보듬는 일에 집중했다. 하루아침에 나타난 이복 동생을 받아들이는 것은 민준이와 민지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특히 아버지를 향한 애정이 남달랐던 딸 민지는 은서를 향한 어색함과 은연중의 원망을 쉽게 거두지 못했다. 나는 억지로 그들을 화해시키려 하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천천히 알아갈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주말마다 모두를 집으로 불러 함께 저녁을 먹었다. 처음에는 식탁에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민지는 은서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은서는 그런 민지의 눈치를 보며 주눅이 들어 있었다. 그럴 때면 내가 일부러 은서에게 말을 걸었다. 은서야, 너는 복지관에서 아이들 가르친다고 했지? 요즘 애들은 뭘 제일 좋아하니? 우리 손주들 선물이라도 사주게. 아, 네. 요즘 아이들은
캐릭터 장난감도 좋아하고 책 읽어주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 우리 민지가 어릴 때 책을 참 좋아했는데 내 이모가 어릴 땐 말이다. 나는 그렇게 은서와 내 아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작은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남편의 옛 이야기, 아이들의 어린 시절, 시시콜콜한 세상사까지. 꽁꽁 얼어붙었던 식탁 위의 공기는 그렇게 나의 노력을 자양분 삼아 아주 조금씩 미지근하게 데워져 갔다. 어느 주말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내 등 뒤로 민지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 애, 은서 말이야. 생각보다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 아빠를 닮아서 그런가. 웃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여. 엄마는 정말 괜찮아? 나는 하던 설거지를 멈추고 돌아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딸아이 앞에서 내 속내를 털어놓았다. 괜찮지 않지? 내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지난 세월이 억울하기도 해. 하지만 어쩌겠니? 다 죽은 사람이 남기고 간 짐인 것을 산 사람이 짊어지고 가야지. 그리고 저 아이는 아무 죄가 없잖니.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을. 그러니 미워하지는 말아라. 그저 세상에 내 편이 하나 더 생겼다고만 생각하렴. 내 말에 민지는 아무 대답 없이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날 이후 민지는 아주 조금씩 은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다시 세우는 동안 나는 내 남편이라는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만 했다. 나는 최영숙 씨에게 따로 연락해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내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지만 나는 이제 그녀를 남편의 여자라기보다 한 시대를 함께 살아낸 또 다른 여자로서 마주 볼 수 있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나요? 제가 모르는 모습이 있었나요? 내 질문에 최영숙 씨는 아주 오래전의 기억을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내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속정이 깊었고 책임감이 강해 늘 어깨가 무거워 보였던 사람이었다고 했다. 하룻밤의 실수로 은서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며칠 밤낮을 괴로워하다 결국 가정을 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대신 평생 뒤에서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한 번은 은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였어요. 멀리서 입학식을 지켜만 보고 그냥 가시더군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늘 미안해하셨어요. 사모님께도 저희에게도. 그래서 저희도 한 번도 그분을 원망하거나 무언가를 더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분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죄스러웠으니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35년간 단 한 번도 엿볼 수 없었던 남편의 고독한 내면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오랜 원망이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나쁜 남편이었을지 모르지만 아주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를 온전히 용서하고 내 마음속에서 편히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결심을 실행에 옮겼다. 평생을 살았던 남편의 흔적이 가득한 이 2층 집을 팔기로 한 것이다. 아이들은 모두 기겁을 했다. 추억이 깃든 집을 왜 파느냐? 어머니 혼자 어디 가서 사시려느냐고. 얘들아, 이 집은 너희 아버지의 집이었지. 내 집이 아니었다. 나는 평생을 이 집의 안주인으로 너희의 엄마로 살았지.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 이제는 나도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는 아이들을 설득해 집을 정리하고 시내가 잘 보이는 아담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짐을 정리하다 보니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내가 젊은 시절에 쓰던 낡은 배낭이 나왔다. 결혼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언젠가 꼭 가보리라 동그라미 쳐놓았던 곳들. 결혼과 함께 봉인되었던 나의 오랜 꿈이었다. 나는 그 배낭을 꺼내 먼지를 툭툭 털어냈다. 은서는 법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미뤄뒀던 사회복지학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은서에게 말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좋은 일에 쓰라고. 내 아버지가 남긴 돈이 비로소 제 가치를 찾는 것 같아 기쁘다고.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나는 새 아이들을 모두 공항으로 불렀다. 어머니, 정말 혼자 가시게요? 위험해요. 뭐가 위험해? 돈도 있고 몸도 건강한데 이제부터는 너희 걱정 말고 내 걱정만 할란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비행기 표를 흔들어 보였다. 내 오랜 꿈이었던 세계 일주. 그 첫 번째 목적지는 스위스였다. 민준이와 민지. 그리고 이제는 제법 언니, 오빠와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은서까지. 새 아이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내게 신신당부를 했다. 나는 그런 아이들을 한 명씩 꼭 안아주었다. 잘 다녀올게. 너희도 잘 지내고 있어. 출국 게이트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에서 나는 오히려 모든 것을 새로 얻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함을, 내 가족을 새롭게 정의할 용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박순자라는 내 이름 석차를 되찾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서 새로운 세상으로 첫발을 내딛고 있었다. 내 나이 69.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되는 무대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